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자녀를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법, AI 세대에게 딱 맞는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에게 공교육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과연 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핀란드에 2016년에 선생님들하고 핀란드에 학교를 갔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과학관도 보고 헬싱키 대학도 보고 수학과학 센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실험을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천문대, 뭐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실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지만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거를 열심히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까 봐 굉장히 그것이 걱정이다. 그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하고 학교 교육을 더 나은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변화를 이끌고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고 할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다시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잠재력을 하나하나 발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미래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의 트렌드, 미래를 자체를 막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트렌드 정도는 엄마들이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AI와 우주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둑 얘기는 굉장히 잘 알지만 법률 분야에서도 변호사하고 인공지능하고가 경진대회를 했어요.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혼성팀, 그냥 일반 사람과 인공지능의 혼성팀, 그 다음에 변호사팀 이렇게 해서 12팀이 경진대회를 했는데 계약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조언을 주고 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섞어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변호사랑 인공지능 혼선팀이 1등,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끼리 팀을 한 사람들은 4등부터 끝에까지 쭉 하고 일반인하고 인공지능 한 사람이 그 사이에 3등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 인공지능 혼성팀이 굉장히 강력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전문직인 변호사에서도 좀 써야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둑보다 먼저 체스에 인공지능이 들어왔는데 체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맨 처음에는 체스의 챔피언이 고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고수랑 인공지능이 해서 1997년에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체스랑 그 컴퓨터랑 혼성팀이 만들어져서 이게 막 발전을 했는데 그걸 프리스타일 체스라고 하고 저 프리스타일 체스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거를 보면 체스를 잘하는 사람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람은 조금 약하더라도 처리 능력을 더 나은 사람, 인공지능을 더 잘하는 팀이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 고수랑 인간 고수가 컴퓨터를 좀 못 다뤘을 때 컴퓨터랑 같이 하는데 2등을 하고 그랜드 마스터는 3등을 했어요. 여기서도 혼성팀이 이기기는 이기고 사람보다 낫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게
더 낫다는 게 앞에 법률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체스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가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애들은 그 인공지능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느냐, 사용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고 그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인공지능을 써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사람이 미래의 AI 세대의 문제 해결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AI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I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 AI가 가지고 온 걸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시하려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의를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AI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일자리가 어디서 증가하는지를 보면 지금 증가하는 일자리는 간호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분석가 5번, 6번도 분석가, 8번 의료 건강 서비스 관리자, 내과, 외과 의사, 컴퓨터, 정보 시스템 관리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 간호사, 의사, 의료 건강 서비스 관리자 이런 부분의 일이 늘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재무 관리, 분석 이렇게 뭔가를 분석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거나 건강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연봉은 어디서 많이 받겠느냐. 이게 리브스마트라는 데서 조사한 건데요. 제일 비싼 사람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UX 디자이너, 시스템 엔지니어, 자바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대체로 IT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중간에 보면은 약간의 애널리스트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보험에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있고 전기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전통적인 엔지니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쏟아지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데이터 과학자가 1번이고 나머지 개발자와 관련된 IT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고연봉이고 그 다음은 전통적인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연봉 일자리다. 늘어나는 일자리와 고연봉 일자리를 받는데 AI가 만드는 시장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에 대한 맞춤형 교육, 자율주행, 자율배송, 핀테크, 그 다음에 메디컬 케어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AI가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그 나로우를 발사한 그 사진인데요. 그 나로우를 발사하는 사진을 보고 자란 세대와 이거를 보지 않고 자란 세대는 굉장히 다르다.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나로우 얘기를 하고 우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우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작년에 억만장자들이 이제 우주 관광, 우주 여행 뭐 이런 얘기로 엄청 이야기가 되는데요. 영국의 버진 그룹,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사람들이 우주 관광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리처드 브랜슨이 영국 사람이 맨 먼저 이제 우주 여행을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는 한때 별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던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우주선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지구가 여기 있고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상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우주의 달과
우주의 달과 별을 파는 아마존의 우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고 크루 드래곤도 우주 여행객이 돌아왔습니다. 다 성공하고 돌아왔죠. 새로운 상황에 가면 새로운 질문을 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분야가 모두 다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의 영역, 남들이 할 수 없는 질문, 새로운 기술, 거기를 우리가 먼저 점령을 해서 거기를 스터디하고 그 기술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시각에서 억만장자들이 먼저 가는 거죠. 누가 미래형 인재인가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스케일을 우주의 스케일로 굉장히 넓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애가 사회에 진출할 땐 그때는 언제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초중고를 그냥 그대로 가서 졸업을 하고 재수도 안 하고 뭐 국외 연수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딱 맞게 갔을 때 계산한 게 초등학교 1학년 2038년, 중학교 1학년 2032년, 고등학교 1학년 2029년이 돼요. 그럼 2040년쯤에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사회에 갓 진출했거나 그런 정도여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은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애를 기르고 싶은 거니까 시야는 늘 2040년을 봐야 된다. 지금 1년 1년 굉장히 달라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활동을 시작하거나 열심히 활동할 시점은 2040년이다. 그래서 그 2040년에 필요한 게 뭔지를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에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 그 학생이 지금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이에요. 65%가 현재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은 현재 있는 직업에서 생각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의 65%는 현재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 35% 정도는 있는 직업에 종사하겠지만 65%는 현재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 우리 국내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직능원의 2021년 조사 결과인데 초등학생 운동선수 의사 교사, 중학생 교사 의사 경찰관, 고등학생 교사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고 아까 잘 나간다고 하던 IT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생의 7위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학생들의 희망 직업도 보면은 이거는 일본 학생들인데요. 일본 학생들의 남학생, 여학생이 차이 나는데 남학생은 학자와 박사를 1위로 잡았어요. 이게 이제 노벨상을 좀 많이 타고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박사, 학자에 대한 꿈이 1등인데 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 나는 로봇공학자가 되어서 인류에 이로운 어떤 거를 개발할 거야. 뭐 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불편한 사람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미래인재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A형 인재와 X형 인재를 써놨는데 A 학점을 받는 인재,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는 A형 인재에서 이제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X형 인재로 좀 바뀌어야 된다. 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65%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거니까 그 공모전 같은 것도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뀌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다른 분야로 건너갈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하려면 없던 걸 새로 해야 되니까 현재의 그 학생이 맨 처음에 새로운 분야로 건너갈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하던 분야와 새 분야와 연결돼서 새로운 길도 열릴 수 있으니까 계속 배울 수 있는 체력과 건너갈 수 있다는 자신감, 마인드 이런 걸 길러주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X형 인재가 되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천재는 어떤 단서를 남겼는지를 살펴보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아빠가 아인슈타인이 심심할까 봐 나침반을 사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나침반을 가지고 놀면서 사물의 원리와 흥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학교 부적응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바이올린을 일부러 가르쳤어요. 주의력을 좀 높여주려고 음악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도 타고 음악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아인슈타인 뭔가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그 관심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그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인슈타인 엄마가 너는 뭐뭐뭐뭐를 배워라 하고 애들의 스케줄을 짜준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관심을 보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죠. 아이의 관심을 먼저 놓고 전문가를 섭외한 게 아인슈타인 엄마가 진짜 잘한 거였고, 학교 부적응이어도 주의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이 아인슈타인 엄마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리처드 파인만인데요. 이분도 역시 노벨상을 탔고 양자전기역학, 경로적분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시고 엄청 천재예요. 제가 옛날에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파인만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하지? 이상한 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아버지가 사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대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집에 이렇게 꽂아 놓는 거잖아요. 그 책꽂이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기 좀 어려운 책들이잖아요. 무겁고 두껍고. 그런데 이 비범하신 분은 어려서 이 책을 가지고 놀았어요. 파인만이 이 책을 가지고 놀 때 아버지가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인데 그 백과사전에 나오겠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이게 키가 7, 8m고 머리 둘레가 2m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7, 8m짜리가 진짜로 정원에 서 있으면 얼마만한 사이즈일지 구체적으로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키가 진짜로 얼마나 클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파인만은 우리 집 지붕을 뚫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한 2층 창문까지 간다. 그러면 둘레가 2m면 창문에 고개를 밀어 넣어서 빼낼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뭐 이런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하면 이 파인만 취미가 도서관에 다니는 거였대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미적분 책을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파인만은 그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자기보다 뭔가를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적분을 본인이 막 계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 잘 못해가지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파인만이.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파인만이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뭔가를 더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아느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하네, 내가 이거는 저 사람한테 배울 수가 있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파인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그 지적 호기심을 계속 불러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적분 책은 공공도서관에서 본인이 빌려서 봤다는 거예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을 여러 군데서 이제 정리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정리된 게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에 한 것인데요. 이게 일상적인 과업에 기초 소양, 뭐 문해력, 수리력, 과학 소양, ICT 역량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복잡한 도전에 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풀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풀어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 혼자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같이 일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역량이라고 했고 새로운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런데 그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주도하는 주도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게 다 필요하다고 잘 정리한 게 세계경제포럼의 교육의 새로운 미래 보고서였고요. 최근에 나온 OECD의 그 OECD 2030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새롭게 다시 정리한 거는 그 웰빙이 중요하다.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 중요하다. 그게 지향점으로 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변혁적인 역량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되고 그 새로운 변혁적이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도 창조하려면 학생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 스킬, 가치, 태도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사람이 사회에 나갈 때 기업에서 뽑는 사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2040년에 기업에서 어떤 스킬을 원하느냐가 진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지만 지금 2020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는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둘 다 원하는데 창의성, 설득력, 협업 능력, 감성지능까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 분석 추론, 인공지능 등등 이런 하드 스킬 그 다음 이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원하니까 이런 분야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학교 중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학교,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새로 세웠어요. 그 스페이스X 기업 안에. 그 학교 이름이 에드 아스트라고 그게 이제 이름이 별을 향하여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화성에 사람이 정착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같이 살아갈 시대에 리더를 키우는 게 목표다. 이게 분명하게 리더의 포인트를 돼 있고 이 학교를 세울 때 원래 이 자녀들이 LA에 있는 영재학교에 다녔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을 섭외해서 에드 아스트라의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애들을 더 나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뭘 가르치냐면 이 학교는 스템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가르치고 그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은 무학년제로 하고 수업의 핵심이 있어요. 요점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이 포인트를 명확히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칸 랩스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칸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하다가 랩스쿨을 대안학교를 했는데 여기서도 학생이 이제 지식 습득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창조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누구든지 도달점에 끝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배우는 속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배우는 속도는 다르지만 끝까지 배울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학교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지만 이 학교는 내용이 숙달되고 혼자서 잘하는 자율성이 준비되면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하고 교사와 교과서로 배우기보다 교사도 배우고 동료에서도 배우고 혼합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학생이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1대1로 안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모든 학생은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그렇지만 도달점엔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 수립 방법을 집에서 쉽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터디 플래너를 사서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학생들이 실천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습 계획에서 굉장히 차이 나는 거는 뭐냐? 보통의 학생들은 빽빽하게 계획을 월화수목금토일 뭘 한다는 거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잘하는 학생은 중간에 월화수목금 목표를 세우고 월화수목금 중에서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토일에 배정해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간을 두는 게 잘하는 학생과 보통 학생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칸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 3학년 학생이 공부한 건데요.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 연습 문제, 단원 평가, 학년 평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이 이게 수학을 한 건 3학년이 수학을 한 건데 수학 수준이 정확히 어딘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 알고 푼 건지를 구분한대요. 근데 그 칸 아카데미를 설계한 그분께서 한 로직은 뭐였냐면 10문제를 계속해서 풀면 아는 거다 라고 해서 이게 중간에 몇 개는 풀고 몇 개는 못 풀고 이러면은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찍은 문제를 찍어서 푼 것까지 안다는 거, 이게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되는 전체 수학 개념을 놓고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수학을 좀 하면 4학년 것도 요만큼은 한 걸로 표시가 되는 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특징이고요. 칸랩스쿨의 커리큘럼을 보면 기초 과목은 읽기, 쓰기, 수학, 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가르치고 과학은 중고등학교에서 기초 과목으로 되게 중요하게 하고 모든 학생이 깊은 개념을 배워야 되는 과목이 웰리스, 통합예술, 통합과학, 금융, 글로벌 세계, 경제, 통계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선택했는지는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이서울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실무자 과정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에콜 40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서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가 합작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서울 캠퍼스고요. 여기는 세 가지가 없는 산모학교라 하는데 강사와 교재와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사이서울 홈페이지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그 슬로건이 누구나가 개발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강사가 없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배우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도 아닌데 새벽까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이 공간에서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이 사이서울을 나온 학생이 적은 건데요.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여태까지 겪은 경쟁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 체계에 있는데 그 동료가 서로 가르쳐주고 교재가 없어도 학생들이 이런 걸 실제로 해보고 알았다는 거죠. 이게 미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면 그 다음 미션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서로 공부해가지고 미션을 달성하는 걸로 가는 걸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이민석 학장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또 다른 학생은 서로 돕는 분위기였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서슴없이 물어보고 흔쾌히 알려줬다. 서로의 버그에 관심을 가졌다. 혹여나 해결을 못해도 같이 보는 것만으로 큰 힘이었다. 이게 동료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사이서울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이게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가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전 세계 7개 도시 기숙사를 순회하고 실습을 하는 거고,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서울에도 와요. 그 다음에 인도, 독일, 영국, 대만 등 7개 도시를 다니는데,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토론하고 과제를 하는 건데, 실제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게 목적이고, 아까 65%가 현재 없는 자리에 갔다고 했잖아요. 이 미네르바 스쿨을 설계할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 적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지도구를 활용한다고 했고, 이 학생들이 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뭐 서울대, 하버드를 안 가고 미네르바 스쿨을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화면은 보시면은 지금은 원격 수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위에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있는데 이게 학생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많이 참여하는 학생, 참여 준비를 하는 학생, 덜 참여하는 학생을 나타내서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자동적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할 때 이 선생님의 푸념 한마디 뭐냐면, 아침마다 학생 깨우는 것이 힘들어요. 알아서 일어나 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애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니까 침대에서 떨어져서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는지 수업을 잘 듣는지 좀 걱정이시죠. 선생님들도 온라인 개학 때 굉장히 늦잠 자는 학생을 깨우느라고 엄청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 뭐 퀴즈를 푼다, 그 다음에 빨리 하는 학생 다음 시간에 뭘 할 수 있게 자유시간 인센티브를 준다. 선생님들이 해본 여러 가지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애들을 어떻게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이제 공부하면은 부모님들이 입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대학 입시. 작년 7월에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도 입학 전형의 방향을 발표했는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공 과목하고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된다. 그게 특정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에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는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응시를 하려면 미리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 과목보다 2 과목이 좀 더 어려운데, 어려운 2 과목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2 과목을 1 과목을 들으면 3점을 더 주고, 2 과목을 더 들으면 5점을 더, 가산점 5점을 준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어려운 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거고, 제가 3점이면 그 다음 점수가 5점 나오면 3에서 5는 약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연구를 하신 교수님한테 5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몇 년간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은 값이 5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총론의 주요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의 중점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기본적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도록 환경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우리 애만 보지 말고 다른 애들의 보면은 이 수학에 대한 마인드맵, 이건 초등학교 5학년이 그린 건데요. 이 학생은 뿌듯하다. 언제? 여러 문제를 풀었을 때. 재밌다. 뭐 쉽고 재밌게 풀 수 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스토리텔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알겠다라고 하는 이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수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학생 보면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 시간은 저녁과 밤이다. 그 다음에 학원하고 친구가 생각나고, 생활에서는 계산, 돈. 이런. 이 학생의 말은 무슨 말이냐? 저녁에서 밤까지 시간에 수학을 공부한다. 학원에 친구랑 같이 공부한다. 실제 생활에서 자기는 돈 계산할 때 수학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그 수학 공부 이런 게 궁금해요를 조사해 봤더니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학은 공부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반추를 해보고, 그런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꼭 필요해요. 그거를 학습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뒤통수를 딱 보고 기특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에스크메스 사이트에 있어요. 이 수학 들어가면 이렇게 수학 진단 누르고 개인이 하면 개인 검사를 누르고 초중고 중에서 고르고 여기 지역을 고르고 학교를 고르고 학년을 고르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수학 클리닉 검사 직접 해보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수학 학습 실태, 심리, 방법,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공부해서 오면 몇 개를 맞았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학습 성향은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해보신 분이 이제 본인의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미래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심리를 보면은 흥미나 자신감, 불안, 가치인식, 그 다음에 학습 의욕 이런 게 있는데 그 학년의 평균 점수가 이렇게 빨간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빨간 줄 오른쪽에 있으면 평균보다 높은 거고 왼쪽에 있으면 평균보다 낮은 건데요. 저기 수학 학습에 대한 불안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불안은 낮은 게 좋은 거고 나머지는 흥미나 자신감이나 나머지 항목들은 높은 게 좋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찾아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만 제가 수학학습 실태조사에서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다 조사했지만 좋아하는 이유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트랙으로 가려면 좋아하는 학생들은 왜 좋아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초중고 9,400명 이상을 조사했고 2015년 10월에 조사했는데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뿌듯했어. 그다음에 재미있었어. 답이 명확했어.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뿌듯했어. 초중고 똑같이. 그다음에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답이 명확해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세히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초등학생은 조금 낮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선생님 요인이 되게 커요. 중고등학생은 선생님 요인이 큰데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뿌듯해서 답이 명확해서 재미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외울 내용이 많지 않았어. 외우는 거는 싫고 명쾌한 거는 좋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지금 그 정서적인 면, 정의적 성취가 수학 학습에서 지식에 버금가게 혹은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흥미나 태도, 가치, 학습 의지, 내적 동기, 효능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초중고가 전체적으로 높은 건 외적 동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입시에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 동기는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수학 학습 성공 경험 우수 사례,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수학 학습 성공 경험 공모전을 했는데요. 그 수학의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수학이 재미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험 때도 제일 고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해도 어려웠지만 시험을 봤더니 60점 나와가지고 엄청 어려웠는데, 이 학생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알려주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애들하고 서로 알려주면, 아까 사이서울처럼 애들하고 같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든지 설명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성적이 잘 올라간다는 거고요. 다른 학생들도 보면은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다른 방법을 알게 되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학생도 학원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하다가 본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 학생마다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공부는요. 보면은 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실험 캠프를 하고 R&E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는데요. 학생이 활동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하는 게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과학 분야에서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림피아드가 있고, 올림피아드는 이제는 선발된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열려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학생의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반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1년에 한 번 3월에서 5월 사이에 모집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컴퓨터한테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컴퓨터가 가지고 온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AI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시키냐. 이게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어떤 순서로 그림을 그렸는지 글씨를 써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그대로 불러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 그리는지를 비교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르게 그렸으면 왜 다르게 그렸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방향으로 누가 명령을 해도 같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는 걸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진짜 재밌는 거.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친구의 그림과 내가 그린 그림이 같나요? 물어봤을 때 그림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은 얘기합니다.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맞죠? 설명을 잘해줘야죠. 그 다음 학생은 얘기를 해요. 자세히 설명한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천천히 설명한다. 너무 빨리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AI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어떤 AI를 좋아하냐면 내 감정을 읽어주는 AI. 슬플 때는 이런 말을 해주고 기쁠 때는 아 너는 기쁘구나. 슬플 때는 아 애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 어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구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 표정이 슬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니? AI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기 때문에 애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AI를 얼마만큼 배웠으면 좋겠냐, 언제부터 배웠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취업에 가까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면 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국민 AI 교육 인식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한 76%로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일찍부터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과학창의재단에서 온라인 코딩 파티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는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애들 보고 저 주소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이니까 저 사이트만 주고 애들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면은 그 인증서도 나와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에서 교사용, 학생용 자료가 전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용만 가지고 하시기 어려우면 교사용을 받아서 읽어보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도대체 얼마만큼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책 안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자세하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미래 인재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뭘 많이 해라, 뭘 열심히 해라 보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아이의 잠재력, 그 아이의 자신감에 집중을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서포터스, 그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